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49개 지역구 중 6곳에서만 우세를 보인다는 자체 분석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총선 때보다도 2석이 더 줄어든 건데 국민의힘 내부 동요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부 견제론과 정부 지원론 격차가 16%포인트까지 벌어진 점도 여권 내 불안감을 키우는 뉴스였습니다. 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에 정세균계로 분류됐던 안규백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과 관련해 점점 더 선명한 발언을 내놓고 있어서 총선 앞두고 야권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도 관심이죠. 오늘 정치권 관심 뉴스 유독 많은데요.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전직 의원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12월 8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결국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꼭 필요한 법들이라며 재추진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고대로 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하정훈 수아청소년과 의사와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 5명을 첫 영입 인재로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 4선에 안규백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검사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선 관련 수사 공적으로 훈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선거를 바로 앞두고 무혐의 결론을 내려 봐주기 수사 비판이 일었던 만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전북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확진된 가운데 경북과 경남의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정부는 AI 방역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 전국 낮 기온이 예년보다 10도 이상 웃도는 봄 날씨를 보이면서 곳곳에서 역대 지역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상 고온 현상은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이 21대 국회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사법수장 공백 사태도 해소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지난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뒤이어 이균용 후보자가 낙마한 지 2달여 만에 새 사법수장이 국회에서 인준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가 264표, 부 18표, 기권 10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문회를 무난하게 치렀다는 평가를 받는 조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자율투표 방침을 세우고 사실상 협조한 결과입니다. 길어지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부담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모두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사례입니다.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한 법안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 가결 요건이 일반 법안보다 까다롭습니다. 과반 의석의 힘으로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최소한의 인권 보장과 언론 자유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무산시켰다며 재추진을 시사했습니다. 여당은 입법부의 자존심 대신 대통령의 신여로서 전락했습니다.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지 지켜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국민의힘은 반박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했던 법안들을 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쟁의 소재로 삼기 위해 밀어붙인 탓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고 또 사회적 갈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들입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법 처리도 벼르고 있습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앞으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취임하자마자 내년 초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대법관 제청 후보자 추천 공고를 내고 18일까지 법원 안팎으로부터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추천 절차를 마치는 대로 심사 동의자의 명단 등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 수렴과 검증 절차를 거칠 전망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그동안 처리가 미뤄진 일부 민생 법안들도 통과됐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과 학자금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야 모두 연내 입법을 약속했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요건을 완화한 게 핵심인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목동과 부산 해운대 등 9도심을 포함한 103만 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발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여야가 큰 이견 없이 합의 처리했습니다. 용적률 상향, 용도 지역 변경, 통합 심의 등을 통해서 재건축을 신속하게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3천만 원이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8천만 원으로 완화한 법안과 반값 아파트의 개인간 거래를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들 역시 시행을 앞두게 됐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늘리는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대표적입니다. 파산 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환수 대상 면제 확대, 중소기업 기술을 훔친 대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는 법안들도 가결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 통합도 첫 발을 뗐습니다. 어린이집 등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유 건물을 교육부로 넘기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된 겁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176인, 반대 8인, 기권 29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쟁점 법안들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야는 오는 20일까지는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이른바 쌍특검과 국정조사 등 쟁점 현안과 맞물려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주류 희생안을 놓고 당 혁신위와 갈등을 겪었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외부 영입 인재를 발표하면서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전략공천의 방향을 정할 책임자를 임명하는 등 여야 모두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외부 영입 인재 5명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구자룡 변호사 등 낯익은 인물 외에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됐습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 청년층 대변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청년과 여성, 또한 아동,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국민 안전, 보육 등 각종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외부 인사 수혈을 통해 인적 쇄신 의지를 강조하고 혁신위 조기 해산 후폭풍이 잦아들길 바라는 기대감이 지도부 내에선 감지됩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쓴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선 무엇보다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핵심 의원들의 희생이 담보돼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서울 지역구 49곳 가운데 여당 우세 지역은 6곳에 불과하다는 자체 분석 결과까지 알려지며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총선이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변화,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민심이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이 민심이 요동칠 거라고 보죠. 민주당 역시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도부가 총선 전략공천 방향을 총괄할 당내 기구 수장으로
정세균계로 분류됐던 사선 안규백 의원을 임명하면서 통합 의지를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안규백 의원은 당무 경험도 많으시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단호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계파가 없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곧바로 비주류에선 이재명 대표의 뜻을 충실히 따라온 인사일 뿐이라며 꼼수 탕평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여당처럼 다음 주부터 영입 인재를 발표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지도부의 보관이지만 비명계의 공천 학살 우려도 여전합니다. 여기에 구심점으로 떠오른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실무적 준비가 필요하다며 신당 가능성의 문을 더 열어뒀습니다. 여야 모두 빨라지는 총선 시계만큼 당내 파열음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각각 주류 의원들의 희생과 계파 갈등 극복이란 숙제를 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결성한 새로운 선택 창당준비위원회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주도하는 세 번째 권력이 함께 신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금 전 의원과 조성주 세 번째 권력 공동운영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17일 새로운 선택이 창당대회를 하면 세 번째 권력이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당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제3지대 연합정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돈봉투가 뿌려지는데 송 전 대표가 관여했는지 캐물었지만 송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부터 수사하라며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차례 자진 출석했다 조사도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세 번째로 검찰청사에 나왔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으로 송 전 대표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 의혹은 외면한 채 정치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저희 주변 사람들에 대한 수사 10%만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밝혀질 것입니다. 또 신뢰를 잃은 검찰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며 공개적으로 진술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유리한 증거는 없애버리고 불리한 것을 조작해서 나를 죽이려고 그럴 경우에 내가 왜 검사 앞에가 진술해야 됩니까? 검찰은 송 전 대표 혐의를 크게 두 갈래로 나눠 부부장 검사 1명씩 신문에 나섰습니다. 재작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모두 9,400만 원이 당내에 뿌려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3억여 원을 수수하고 일부를 국회 로비 명목으로 받았는지 추궁했습니다. 아울러 송영길 캠프에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사업가 진술과 돈봉투 살포 혐의를 일부 인정한 윤관석 의원 증언 등을 토대로 몰아붙였지만 송 전 대표는 구체적 대답 없이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답변과 상관없이 200종 넘는 질문지를 토대로 신문을 이어가면서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진술 조서 등을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등 조만간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소환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총선 전까지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의 핵심 인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내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수차례 소환 부른 끝에 이루어지는 조사라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되는데 이 공수처가 그동안의 수사력 논란을 불식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지 석 달 만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유 사무총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를 주도한 핵심 인물로 전 위원장 사퇴를 압박할 목적으로 권익위 내부 제보를 받아 표적 감사를 진행하고 주심 감사위원 최종 결재 없이 감사 보고서를 위법하게 공개했다는 혐의 등을 받습니다. 전 위원장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유 사무총장이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번번이 불응하자 체포영장 청구 카드까지 꺼내들며 출석을 압박해왔습니다. 저희가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 유 사무총장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감사원 직원들을 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제 의혹의 정점인 유 사무총장을 상대로 공수처는 비위 첩보 입수 경위와 감사 개시 과정, 감사 보고서 결재와 공개 등 의혹의 전반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한 유 사무총장은 적법한 감사였단 입장을 보수하며 공수처 수사를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도둑이나 강도는 딴 층에 있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떳떳하게 그냥 업무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되는데 유 사무총장을 넘어 최재해 감사원장까지 강제 수사 대상이 될지도 관심입니다. 최근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한 현직 경무관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는 등 영장 청구 오전오패란 불명예 속에 수사력 논란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진욱 처장의 1기 공수처가 유 사무총장 소환을 계기로 제대로 된 수사 역량을 입증해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검사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 전 대통령 취임 2달 뒤 대선 관련 수사 공적을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김 후보자는 검사 재직 시절 지난 2008년 4월 25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황조 근정 훈장을 받았습니다. 훈장 공적 요지에는 제2그룹 비리 사건 등 구조적 비리를 척결한 공로가 있다는 것과 함께 제17대 대선 관련 사건을 중립적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는데 대선을 2주 앞두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해 봐주기 수사 비판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지금으로부터 3년 반 전에 폭파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지난달부터 철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성공단 내 우리 공장 30여 곳도 무단으로 가동한 정황도 포착됐는데 우리 정부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6월 4일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핑계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위협을 가한 뒤 같은 달 16일 실제로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차단해버린 데 이어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이후 시설을 상당 기간 방치했던 북한이 지난 4월부터 잔해 정리 작업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는데 지난달 말부턴 아예 훼손된 건물에 대한 완전 철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성 사진 등을 통해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30여 개 우리 기업 시설을 무단으로 가동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지난 5월 북한이 10여 개 기업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무려 3배나 증가한 건데 주민들의 생필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동을 늘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들을 모두 재산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한다. 또한 북한이 우리 국민, 기업,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또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원칙 있는 통일 대북 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 관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을 상대로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정부 차원에서 북한 당국에 제기한 역대 첫 번째 소송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조만간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최두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진행한 한미 안보실장 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조치라는 데 양국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이 북한과의 대화에도 열린 입장이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설리번 보좌관이 미국의 방위 공약은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확진된 데 이어서 전북 익산의 양계 농가 2곳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최근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4건이 모두 호남 지역에 집중되면서 전남과 전북의 오리 농가의 예방적 매몰 처분 범위가 확대 조정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닭 사육 농장입니다. 출입구는 통제됐고 농장 안에선 중장비를 동원해 매몰 처분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북 익산에서만 농장 2곳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면서 닭 8만 5천 마리를 처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금 농가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선 가금 농가에서 출입 차량과 인원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농장을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전용 의복과 신발로. 앞서 전남 고흥과 무안의 오리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전북을 포함해 국내 고병원성 AI 확진 농가는 4곳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전체 오리 농가 219곳을 일제 검사하고 오리 사육량이 많은 나주와 영암, 무안에 집중 소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환경부 조사 결과 전남의 둥지를 튼 겨울철새는 20만 마리로 전국 겨울철새의 5분의 1에 달합니다. 전남은 전국 최대 규모의 오리 사육지로 영산강을 따라 가금 농장이 밀집해 있습니다. 겨울 사육하는 농가들은 두렵죠. 바람 방향을 농가들은 굉장히 많이 봅니다. 바이러스가 어디 쪽으로 움직이겠다는 것까지도 농가들은 지금 굉장히 세심하게 보고 있어요. 정부는 앞으로 2주 동안 전남과 전북 지역의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예방적 매몰 처분 범위를 현행 500m에서 1km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환경부는 경북 구미 지산 셋강에서 발견된 큰 고니 폐사체 3개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전북 전주 만경강에서 포획한 홍머리 오리 1개체에서 검출된 사례를 포함하면 올 겨울 들어서 야생조류의 AI 확진은 4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겨울 철새가 한반도를 찾는 시기인 점을 고려하면 야생조류의 AI 감염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전국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마치 4월 같은 포근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지역별 기온은 제주도 22.2도를 최고로 경주 20.9도, 대전 19.2도, 서울 16.8도 등 전국이 예년 기온을 10도 이상 크게 웃돌았습니다. 기상청은 맑은 날씨에 남서쪽에서 온화한 바람이 불면서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다며 주말까지는 15도 안팎의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휴일에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포근하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겨울 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반년째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수출이 1년 2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보도에 엄윤주 기자입니다. 경상수지가 6달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54억 2천만 달러에 이어 10월에도 68억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규모도 직전 달보다 10억 달러 넘게 늘었는데 2년 만에 최대 수준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가 53억 5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수출이 1년 2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승용차와 석유 제품 수출의 증가폭이 컸고 반도체와 화학공업 제품 등도 감소폭이 둔화할 정도로 흐름이 좋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과 동남아, 일본으로의 수출은 늘었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1위국인 중국은 내수 경기 회복이 더디면서 여전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서비스 수지에서는 여행 수지가 적자폭을 줄였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은 주춤하지만 그 자리를 동남아와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메웠습니다.
여기에 본원소득 수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 수익이 늘면서 직전달보다 10억 달러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상수지 연간 전망치로 삼았던 300억 달러 흑자를 수출 개선에 힘입어 충분히 달성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경상수지 누적 흑자 규모가 233억 7천만 달러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상품 수출 개선세 등의 영향으로 300억 달러 흑자에 부합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을 맞아 에너지 수요 증가와 겨울방학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은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또 반도체 수출도 마이너스를 벗어난 데다 내년에는 연간 수출 9% 내외로 증가를 예상하는 만큼 당분간은 불황형 흑자 논쟁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엄희주입니다. 오늘 2024학년도 수능시험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배부됐습니다. 불수능에 수시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정시 전략 고민도 커질 전망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유난히도 어려웠던 2024학년도 수능시험의 성적표가 배부됐습니다. 불수능이다 해서 아주 결과가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 거니까. 선생님의 격려에도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들은 심각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고 교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난 6월 킬러 문항 배제 발표 때만 해도 불수능을 예상하지 못했던 학생이 많았던 만큼 더욱 허탈한 모습입니다. 킬러는 그냥 전체적으로 좀 더 어려워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9월 모의고사랑 수능이랑 뭐 비슷하다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저는 좀 새로운 시험 보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연도나 또는 다른 재학생들은 그냥 조용히 넘어갔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 이런 이슈를 터뜨렸어야 했나. 수능이 어렵게 나오면서 올해 수시 탈락생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상위권 변별력 강화로 1, 2등급 학생 수 자체가 줄어든 데다 앞서 수시 모집에서 소신 지원 경향이 뚜렷했던 만큼 수시 최저 등급 맞추기가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3등급부터는 인원이 늘어나 중위권 대학 경쟁률은 올라갈 전망입니다. 성적표가 배부됨에 따라 정시 모집 설명회도 본격화했습니다. 입시업계에선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어려웠던 만큼 정시에서 특정 과목이 당락을 좌우하진 않을 거라며 모든 과목을 고려해 가장 유리한 영역별 반영 비율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후배 폭행 의혹이 제기된 미국 프로야구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배가 증거 사진도 조작했다며 추가 고소를 예고했는데요. 당사자 주장이 정면으로 맞서면서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김하성은 특별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돼 참석이 예정됐던 1구상 시상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협박당해 돈을 뜯겼다며 후배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후배가 자신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께서 주신 의미 있는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 줬고요. 대신 변호인을 통해 해당 의혹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상습적으로 상대 선수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허위 사실과 조작된 증거 사진을 언론에 제보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 추가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폭행 의혹이 사실이면 정식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은 뒤 그럴 경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결백을 밝히고 이에 대한 무고의 책임을 묻겠다고 적었습니다. 김하성은 폭행 증거로 제시한 사진도 조작됐다면서 카톡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카톡에는 후배가 김하성에게 상처난 사진을 보내면서 가정폭력의 현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갈등으로 생긴 상처 사진이 자신의 폭행 증거로 쓰였다는 주장입니다. 김하성은 후배를 고소한 이유는 2021년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점을 이용해 협박하면서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고 이후 연락하지 않기로 한 합의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하성의 공개 반박이 나오자 후배 측도 추가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진실 공방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수원 전세 사기 의혹을 받는 임대인 정모 씨 일가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 씨 일가는 임차인들과 한 채당 1억 원 안팎의 전세 계약을 맺고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까지 정 씨 일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봤다는 고소인은 474명이고 피해 금액은 71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의 입시 비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뒤늦게 자신을 기소한 건 부당하다며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취재진 질문에는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첫 공판인데 신중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반성하고 계십니까? 최근 수능 본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금값이 오르면서 금 대신에 은에 투자하려는 수요도 함께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은 제품을 샀다가 배송 지연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40대 고모 씨는 지난해 8월 한국은거래소 사이트에서 1kg짜리 실버바 30개를 샀습니다. 당시 3천만 원가량을 계좌이체했습니다. 화폐 가치가 갈수록 낮아지다 보니까 가치 저장 수단이 좀 필요해서 실버바라고 하는 현물을 구입하게 됐고요. 이전에 샀을 때는 약간 배송이 늦긴 했지만 전체 물량이 다 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업체 측이 원자재 수급 문제를 들며 배송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몇 달이 지나 실버바 5개만 보냈습니다. 고 씨는 나머지 25개 배송을 기다리다 결국 환불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늦게라도 보내주면 다행스럽지만 이렇게 돈만 받고 나중에 폐업을 해버리게 되면 이걸 받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이 좀 걱정됩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는 업체 측이 환불 이행각서까지 써줬지만 여전히 돈을 못 받았다는 등 비슷한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한국은거래소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은 모두 43건, 피해 금액은 3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업체 측에서 소비자가 주문한 은제품 등을 보내주지 않거나 배송 지연 등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환불을 지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금도 쇼핑몰이 운영 중인 만큼 이용을 자제하고 만약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엔 할부 대금 납부를 중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은거래소 측은 최근 배송 지연과 환불 지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지난 10월부터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이 속출한 탓에 자금 흐름이 좋지 못했다면서 배송과 환불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올해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가 치매 환자들을 위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환자 3,000명을 상대로 우선 시범 사업을 벌이고 차츰 대상을 늘려갈 방침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현재 중앙치매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 치매 환자는 102만여 명.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면서 올해 100만 명을 넘었고 2040년에는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치매 주치의 제도가 도입됩니다. 치매 주치의 제도를 이용하려면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가 신청하거나 의사가 방문 진료를 통해 선정하기도 합니다. 치매 주치의는 치매 환자를 1년에 4번 방문 진료를 통해 질환을 관리하고 총 12번 상담과 교육 등의 관리를 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조만간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공모를 거친 뒤 내년 7월부터 2년 동안 시범 사업에 들어갑니다. 첫 해에는 20개 시군구 치매 환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점차 대상을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치매 국가 책임제의 하나로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했지만 환자 절반 정도만 등록돼 있어 사각지대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치매 돌봄에 대한 국가 역할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만큼
치매 주치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치매 관리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의사 인력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지는 미지수입니다. 민간 의사들이 많이 개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방문 진료를 할 때 병원을 비우는 상황에 대한 어떤 보완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수가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현재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고령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문 진료 사업의 경우에도 의료기관 참여율은 2%에 불과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이스라엘군에 붙잡힌 팔레스타인인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한 영상에는 가자지구 북부의 거리에서 최소 100여 명 정도의 남성들이 속옷만 입은 채 줄지어 앉아 있거나 고개를 숙인 채 손이 뒤로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는 일부는 이스라엘군에 투항한 하마스 무장 세력으로 추정되는 인물들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제거 대상인 하마스 사령관들 사진과 함께 투항한 것으로 보이는 대원들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민간인 희생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리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하마스 수뇌부 11명의 사진입니다. 가자 북부의 병원 주변 주거단지 지하 비밀터널에서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가운데 5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재 야히야 시나르 등 남은 수뇌부가 가자 남부에 숨어 있다고 보고 제거 작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붙잡은 팔레스타인 100여 명의 모습이 담긴 영상도 개전 이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לוחמי צה"ל ושירות ביטחון כללי עצרו ותחקרו מאות חשודים בפעילות טרור. רבים מהם גם ביממה האחרונה מסגירים את עצמם לידינו. 이스라엘군의 일련의 이 같은 공개는 숨어있는 하마스를 압박하기 위한 심리전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피난민이 몰려있는 남부 인도주의 구역까지 하마스 활동 지역으로 지목해 공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민간인 보호 조치를 취하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외신들은 이스라엘의 전쟁 방식에 미국의 인내심이 고갈돼가는 조짐이고 전쟁 목표를 놓고도 의견차가 뚜렷해지면서 두 나라 정부가 충돌하기 직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이 얘기 먼저 해볼 텐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가 오늘 보수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서울 지역이 49곳인데 여당이 이길 수 있는 지역은 지금 분석했을 때 6곳. 지난 총선에서 서울에서 8곳 얻었는데 참패다 이런 분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2석 더 적은 거예요. 네. 저는 이 자료가 네. 보수 언론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에 주목을 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보수 언론에서 볼 때도 국민의힘이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진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거를 경고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놀란 것은 이게 지금 사무처에서 만든 자체 보고서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나오면은요. 적어도 이게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은 그 안에서 아우성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또 그 혁신 위에서의 그런 그동안의 요구도 있잖아요. 이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처음 나온 일성이 뭐냐면은 이거는 그 인정할 수 없는 보고서고 실제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거기 때문에 현실은 이거보다 훨씬 낫다라는 식으로 막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움직임이 당 지도부에서 나오는 걸 보고 사실은 그게 더 놀라웠어요. 정당의 초선들은 말입니다. 그 안에 있고 또 아직까지 그 초선의 경험만 가지고는
이 상황에 대해서 별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중견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중견 정치인들마저도 몇 사람 빼고는 지금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제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은데요. 본인은 본인 지역구에서 잘해갖고 당선하면 된다라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지금 작동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분은 다름 아닌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이 총선을 통해서 숫자가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야당의 태도 보십시오. 툭하면 탄핵하고 툭하면 무슨 뭐 국정조사 거기다가 또 뭐 패스트 트랙으로 뭘 한다라고 압박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은 어떤 상황을 만들지 정말 불을 보듯 뻔한데 의원들의 입장은 다르다는 거죠. 네. 자기 지역구에서 되면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의원들 중에 오래 한 사람들은 여당보다 야당 의원 하는 게 재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절대로 녹록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정말 각인하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예. 경고음이 들린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변화해야 된다라고 힘주어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분석 결과를 보면은 대통령실에 있는 용산도 열세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상황이고요. 뭐 서울이 이렇다고 하면 경기도도 뭐 비슷한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정호김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 결과치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게 여당 지도부의 인식, 중진들의 침묵 이런 부분이다 이런 진단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제 뭐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는 확실한 승리가 있고 박빙 우세 부분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보면 박빙 우세까지 포함하면 송파, 강동, 광진 벨트도 용산까지도 박빙 우세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그게 뭐 차가운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조선일보에서 상당히 어렵다 미리 겁을 주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 건데 예방주사 차원입니까? 그 예방주사를 줬는데도 예방주사 맞고 이 사람들이 밤에 술을 먹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 현재 그 얘기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서로 간에 비장파장이에요. 또 민주당도 뭐 이찬 전 총리께서 뭐 180석 뭐 이렇게 오히려 더 또 지나치게 낙관론을 펴고 있는 상태라서 아직 이 수치 자체가 내년 총선의 판세를 만들 수는 없다. 다만 중간 평가라고 하는 냉엄한 현실 그리고 경제 여건 이런 걸 보면 누가 보더라도 다른 걸 다 뭐 없애버렸을 때 결국 국민의힘이 좋을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는 선거인가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은 정권에 힘을 줘야 될지 정권을 견제해야 될지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한편으로 보면 의미 있는 시그널일 수 있고 이 수치 자체가 다시 강서구청장 선거 때의 격차 수준으로 지금 오늘 나중에 뭐 그런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가고 있다는 것은 뭐 엄연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는 잠시 뒤에 저희가 그래픽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방주사는 왔는데 밤에 술 마시면 소용없다. 이 비유가 쭉 들어오는데 자 지도부 뭐 진화에 나섰습니다만은 당은 오늘 하루 종일 술렁이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용호 의원 발언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진단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여론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사무처에서 보통 그냥 앉아가 정성적 분석을 합니다. 정량적 분석만 하면 이것보다 나쁩니다. 지금 정량적 분석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참조했을 때 지금 우세를 확신할 수 있는 곳이 4곳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6석이라는 거는 그 안에 보면 뭐 인물 경쟁력이니 뭐 이런 변수를 정성적으로 이제 판단해가지고 추가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동작이나 이런 데서 나경원 의원이 그래 다선 의원인데 이거보단 표가 더 나오겠지 이런 식의 예측을 좀 섞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여론 굉장히 좋지 않다. 나왔는데 당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 가정뿐이다. 그게 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나 모든 일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늘 희망회로를 돌려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당이 취해야 할 전략도 아니고 입장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와 있는 지표가 여론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보면 그런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질 아무런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는 이걸 정량적으로만 딱 평가하면 4석 정도밖에 안 된다. 더 박한 이런 진단을 내놨는데 오늘 당내에서는 어제 그 인유한 혁신위가 조기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거하고 맞물려서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 목소리가 뭐 적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당내에서 예.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그 책임에 대해서 엄중하게 느끼게 만들려면 이게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요. 지금 나오는 목소리가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는 지금 신당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당내에 무슨 그거 자체가 영향력이 있기가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이용호 의원은 이제 그 다른 당에서 어쨌든 영입된 그런 인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조직화가 돼야 되는데 거의 그냥 궁시렁거리는 수준이에요. 뭐 오늘 그리고 하태경, 김미애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궁시렁이죠. 뭐 하태경 이게 조직적으로 목소리가 모아지질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려면은 당내에 이러한 그 기득권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세력이 존재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없는 것이 사실은 당내의 어떤 그런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매우 일사천리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그동안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시점에서는 바로 그런 견제 세력의 목소리가 나와주는 게 당 지지도를 견인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데 그거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이거 6개는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곳이고 조금 노력하면 더 이길 수 있는 곳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수도권이 어려웠습니다. 국민의힘에.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나듯이 지금 그 마이너스가 되는 변수가 그동안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혁신위가 얘기한 것 이상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움직일 것 같지 않아요. 경험칙상 그래요. 그럴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정말 보여줘야 돼요. 정말 진짜 변화하고 있구나. 진짜 뭔가 움직이고 있구나. 이거 안 보여주면은요. 결국은 별로 내세울 것 없는 그리고 여전히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아닌 리얼의 그런 그 사법적인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야당이 어부지리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야당이 잘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번 총선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를 보고 있고 심판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정도로 기대하는 이상으로 변하겠습니다 해도 시원치 않은데 원래 이거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거예요 하고 지금 뭉개고 넘어가는 듯이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다음에 누가 이제 돌아서느냐. 유권자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도 돌아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고를 했지만 돌아설 수 있다. 자, 위기의 상황인데 여당 내에서 지금 목소리가 조직화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지금 해주셨는데 지난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할 때 나경원 의원 향해서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도 돌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럴 때 그런 게 필요한 겁니까? 사실은 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지도력 공백 상태라고 봐야 돼요. 지도력 공백 상태. 혁신위도 지지 못하고 김기현 대표도 지지 못하고 윤핵관도 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있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빨리 이제 한동훈 원희룡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에서 그 시간 끌기를 대통령께서 그나마도 봉합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딱 누군가 이렇게 책임을 지고 그렇다면 사실 김기현 대표가 그래 나 던지겠다 불출마 선언이라도 하면서 내가 온몸을 헌신하겠다 이러면 조금 체제가 잡히는데 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본인은 자기 거 다 챙기고 난 다음에
계속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본인은 대표로 계속하면서 한동훈을 앞세워서 선거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뭐 다 따라줄까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제일 큰 게 대통령 지지율이 35% 선후에서 먹히다 보니까 막혀 있다 보니까 개각을 하고 당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말을 못하는 장관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사진 찍지 않고 한동훈 장관하고 사진 찍는 것으로 총선을 치러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빨리 어쨌든 국민의힘이 뭐 이런 형태의 모습이라도 갖추려면 뭐 비대위 체제든 아니면 뭐 공간위 체제든 빨리 띄우는 것을 조기에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또 쓴소리를 내놨는데요. 성남 분당으로 콕 집어서 총선 이기기는 힘들다. 이렇게 딱 콕 집어서 직격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새 집을 자기 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부산 지역구 탈환해야 하는데 외면하고 분당 출마하겠다는 사람, 혜택은 다 누리고 뜬금없이 분당에 출마하겠다는 사람, 힌트는 다 좋습니다.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마지막 그나마 험지로 가겠다는 유일한 분은 첫 출발을 구구 목사 행사에 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원희룡 전 장관 얘기를 한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그 남을 지적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쉽고 또 정확한 것 같아요. 네. 본인도 그 바로 직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결국 대구로 가서 당선됐다가 또 얼마 하지 않고 또 지자체장으로 대구시장으로 뭐 했잖아요. 그거 갖고 지적하려면 할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적은 지금 분당에 대해서 한 지적은 맞는 지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분당이라는 지역은 사실은 국민의힘으로 볼 때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지금 어쨌든 뭐 대통령실에서 수석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내각에서 장관을 했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도 봉사를 했겠지만 또 특혜를 누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도를 일단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대통령을 생각한다면 험지에서 싸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는 그런 드라마가 연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요번에 국회의원 하겠다고 다 나가는 사람들이 험지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는 없고 전부 무슨 TK 아니면은 뭐 PK 아니면은 수도권에서도 이렇게 아주 해가 반짝반짝 뜨는 양지 쪽으로만 하니까 지금 여론도 썩 좋지 않고 당내에 있는 의원들도 다시 사실은 험지가 아니에요. 거기도 다 소위 텃밭 같은 곳이긴 하지만은 결국은 그 좋은 소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 전 장관 아니죠. 아직까지는 장관인데 돋보이는 듯 하다가 또 느닷없이 그 모 목사의 그 목회에 또 간증을 하러 가가지고 또 논란이 되기도 하고 지금 막 이러한 상황인 것이죠. 네. 자, 여당이 좀 상황 인식을 심각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계신데 긴장해야 되는 여론조사가 또 하나 있죠. 앞서 이제 말씀하신 이 부분인데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해서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정부를 지원해야 된다 이 의견이 한 달 사이에 10%포인트 정도 더 벌어져서 지금 16%포인트 차까지 벌어졌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포인트 차가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의 포인트 차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렇게 확 차이가 나는 부분은 물론 뭐 부분적으로는 2030 엑스포 후폭풍일 수도 있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연말에 들어오면서 민생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이것이 내년 총선 때까지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여당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뭐 대통령에 대한 뿐만 아니라 여당 자체도 누구 하나 뭐 혁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초기에 잘 운행을 했어요. 그걸 대미를 잘 살리지 못하고 당도 협조하지 않고 인요한 위원장도 아주 사소하지만 부분적인 실수를 함으로써 내가 공간위원장 하겠다. 자기의 범위를 넘어서는 주장을 함으로써 일을 망쳤단 말이죠. 이제 지금 봉합한다고 하지만 이미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 아픈 것은 갤럽 조사라는 것이 더 아픕니다. 갤럽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여당에게 좀 더 핸디캡이 주어지는 조사예요. 그러니까 실제 ARS 조사를 했을 때 그 차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이 조사도 ARS 조사로 하면 여야가 정당 지지율은 사실은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앞서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이 전화 면접 조사에서 여전히 나타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없고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은 조사를 아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지지자의 조사 전문가 입장에서는 간담이 서늘할 수밖에 없다. 그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없다는 거죠. 네. 예. 저희 그래픽 한 번만 다시 좀 보여주시면 계속 한 정부 견제론과 지원론이 한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다가 11월 9일 이쯤에 되면 한 6%포인트 차로 좁혀지거든요. 이때가 아마 인유한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왔을 때 같아요.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올 봄에도요. 그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이 거의 비슷했을 때가 있었어요. 올 봄까지만 해도 그때가 언젠가를 생각해 보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아주 고조될 때, 최고조에 달할 때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럼 이게 왜 벌어지는가? 다 무슨 일이든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우선 엑스포에 대한 그 절망감이 있을 거고요. 지금 우리가 서울 수도권 뭐 얘기를 하는데 부산도 지금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그동안에 몇 가지 그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뭐 양평이라든지 홍범도 선생 문제라든지 또 그 해병대 박정훈 대령 문제도 있었고 또 최근에 그 여사와 관련한 그런 문제들이요. 이 국민들이 싹 돌아서는 게요. 어려운 정책 문제로 돌아서지 않아요. 매우 이해하기가 쉬운데 아주 자극하고 또 심지어는 염장을 지르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 여론이 확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점점 지금 김용이란 사람이 1심에서 그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벌어지는지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국민의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공천 받아야 되니까 입을 꾹 다물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쓴소리하는 사람들은 매도당하고 미움을 받으니까는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원인은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게 벌어져 가지고 다시 봉합되고 다시 이걸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나? 있어요. 왜냐하면 4년 전을 돌아보니까 그래요. 4년 전 2019년에 조국 사태 때문에 그 정부 그 견제론이 이렇게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야당이 미래통합당을 만들고 뭔가 변화하려고 그러니까는 그때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 출마하는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뭐 당선되는 건 쉽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바뀌느냐? 야당에서 막말 나왔어요. 그 공천 파동이 막 심해지잖아요. 그런데다가 코로나 세월호 관련한 막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미국 이런 나라에 비하니까 문재인 정부가 조금 잘한 것 같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은 있어요. 근데 왜들 가만히 있느냐고요. 여당 입장에서 기회는 있습니다. 있어요.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는데도 이 수치가 나왔다는 점은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신데 자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결과 발표도 있는데요. 자, 지난달하고 비교해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계속 이제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16%로 그 뒤인데 쭉 보시면 이재명, 한동훈 두 사람의 격차가 3%포인트 차로 이건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거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그리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이렇게 안 되는 게 매일 이상하다. 텔레비 틀면 한동훈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것은 왜냐하면 사지선다나 뭐 어떤 이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조사자가 이름에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 계속 모든 방송에 모든 종편에 매일 한동훈 주제가 없을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정도의 그 전국을 다니고 대구를 다니고 울산을 다니고 하면서 좋은 얘기는 다 하고 그렇게 몰아주는데 저 정도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1년 전에 대선 1년 전에 1등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적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디어에서 저 정도 안 나오는 거 저것도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대권은 아직 한참 그럼요. 남았고. 그래서 예. 저런 부분들은 그나마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내년 총선에 한동훈 장관이 쓰임새가 크다. 그 정도의 대중적인 인지도나 인기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정도 이하의 어떤 코멘트는 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좀 약진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하락을 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하락한 부분 관련해서는 최근 이제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 총리의 그 활동이 좀 재개되지 않았습니까? 이것하고 좀 연관이 있을까요? 아마 지금 뭐 그렇다고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신당 창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영향이 있지는 않겠지만 이낙연 대표가 움직인다는 거는 지금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거하고는 좀 함의가 달라요. 예. 왜냐하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느냐면 민주당이 원래 이런 정당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돼버렸어? 네. 누가 민주당을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도둑질한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게 먹힐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물론 이제 향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어디까지 이제 행보를 하느냐의 문제고요.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20%대도 넘다가 지금 계속 19까지 내려갔잖아요. 이거 역시 이재명 대표도 유권자들에게 그렇게 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TV에 나온 걸로 보면 이재명 대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계속 나오는데 그런데 올라가질 않는다는 거는 지금 근데 그렇다고 계속 해서 나오는데 좀 재판 관련이라든가 그것도 이런 이슈가 좀 그렇죠. 많죠. 그런 예. 부분도 있고 그런데 국민의힘 쪽이나 대통령실 쪽에서도 또 굉장히 악재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사이익을 못 받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한 자릿수에서 시작하다가 네.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와서 지금 오차범위 내에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4%에서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쨌든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한동훈 장관의 어떤 자산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도 여기서 박스권에서 갇히지 않으려면은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본인이 보수 지지층만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중도 무당층에게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평을 확장하지 않으면 네. 그러면은 또 한계에 봉착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도 굉장히 심리적 갈등이 많을 것 같고요. 네. 특히 호남 쪽 지지자들이 과연 끝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원래 민주당은 이게 아니었어. 사실 지금 그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민주당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민주당이 어떤 당이에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닌 것 같아요. 제3자가 보더라도. 그래서 그 틈새를 어떻게 벌리느냐. 이낙연 대표가. 네. 이제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움직임은 좀 함의가 다르다는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잠시 뒤에 이것도 이낙연 전 대표 오늘 발언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오늘 인재 5명을 이제 영입한 인재 5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면면을 좀 보면 이수정 교수 얘기가 나왔었고요. 구자룡 변호사,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좀 익숙한 인물도 있고요. 두 분은 좀 청년층을 대변하는 인물 같고 맨 앞에 있는 이제 하정훈 소아과 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 키우신 엄마들 삐뽀삐뽀 소아과라고 책 한 권씩은 다 갖고 계셨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그분입니다. 자, 짧게 평가를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참신하고 또 사실은 인재 영입보다는 이제 비례대표 자원처럼 느껴졌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근데 이 중에서 청년, 지역구에 탈북자. 출마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예, 지역구에 예를 들면 이수영 교수는 예. 굉장히 결기 있게 나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네. 구자룡 변호사도 아주 스마트하고 충분히 지역구를 갈 만한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조금 더 이제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 사회가 미래 사회가 어떤 사회로 가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 필요한 자원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들은 좀 부족하지 않았겠냐. 네. 그러니까 지역구를 못 가서 비례대표가 할 청년들이나 탈북자들에 대한 배려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주 전문가든 국방 전문가든 과학 전문가든
우리 사회 미래가 4차 산업혁명 이 시대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금융 전문가든 그래서 우리가 인재로 정말 써야 된다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비례로 가든 지역구를 가든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역구 가기 어려우니까 물론 이수정 교수나 구자룡 변호사 훌륭하죠. 하지만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오늘 처음 발표한 거니까요. 네. 다음에 또 어떤 인재들을 영입할지 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도 오늘 전략 공천 방향을 책임질 수장을 발표했는데요. 4선의 안규백 의원, 정세균계로 분류됐던 인물인데요. 어쨌든 최근에 그 문재인 정부의 새 총리 연대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좀 의식한 이런 인선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안규백 의원 정세균계라니까 당장 민주당 내 저는 사실 당내 사정은 몰랐는데 당장 민주당 내에서 정세균계는 무슨 정세균계야? 사실은 친명이지. 그러니까 뽑은 거 아니야? 무슨 정세균계냐라는 말이 그 당에서 먼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정세균계로 이렇게 코스프레 비슷한 걸 했는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비판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뭐 셋이 같이 모이진 않았지만 이낙연 전 총리죠. 또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가 어쨌든 뭐 따로 또 같이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뭐 회동을 하고 연락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뭐 정확한 거는 모르는데 그중에서 가장 느슨한 연결고리가 정세균 전 총리라는 이야기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세균계 해가지고서 뭐 이 안규배 의원은 그 민주당 의원으로서 상대적으로 볼 때 좀 합리적이라는 인식을 또 이제 받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세균계로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냥 인재 영입 잘하면 되는 것이지. 그만큼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경이 쓰인다는 거는 자기들이 뭔가 과거에 뭔가 했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또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지금 친명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돌리다가 이런 상황이 오니까 신경이 쓰이니까 안규백을 임명하면서 굳이 거기다가 지금 정세균계라고 지금 팻말을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내 사정을 조금 더 잘 아시는 네. 김명주 전 의원께 여쭤볼 텐데 말씀하신 대로 비명계에서는 사실상 친명계다, 이거 꼼수 탕평책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고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 잘할 거라고 뭐 보시는지. 무난하고 뭐 동대문 4선 의원이시고 그동안에 국방 포럼을 이끌어왔던 국방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하셨던 분인데 훌륭한 분이죠. 지금 이게 친명이냐 비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전략 또 인재 영입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폭넓은 관계 속에서 다양한 어떤 말하자면 좀 더 양질의 인재를 데리고 오는 또 전략 공천을 꽂을 수 있는 어떤 뭐랄까 이 스마트한 브레인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워낙 지나치게 친명 중심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런 것조차도 신경이 쓰인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과거에 정세균계 아닌 사람이 없었거든요. 최대 개파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뭐 그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일을 잘 하시면 된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엊그저께 통과되고 있는 어떤 그 지금 현재 당헌 개정안 이것이 굉장히 큰 내관이 되고 또 하나는 소위 새 총리 연대론이 나오게 된 게 바로 병립형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혹은 이렇게 지면 뭐하냐 이런 얘기가 지금 단순히 새 총리만 아닙니다. 손학규 전 대표 그 밑에 유인태 전 수석이 다 이렇게 한 몫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친명 입장에서는 지금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그것도 똑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많은 뭐 윤핵관 어쩌고 뭐 다 하지만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당황할 정도인데 이제 그런 측면을 이재명 대표들 왜 모르겠습니까? 조심할 필요 있다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공천룰 전대룰 어제 이제 당헌 개정안 의결된 부분 때문에 비명계가 또 한 번 이제 부글부글하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오늘 그 인터뷰 발언을 보면은 신당 관련해서 시간착오로 도움닫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당 쪽으로 조금 더 가까워진 발언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아마 지금 왜 이낙연 대표 그러면은 이미지가 상당히 이제 그 엄중하고 진지하고
그러니까 마치도 물 위에 백조처럼 지금 열심히 발로는 지금 도움닫기를 위한 지금 스텝을 지금 밟아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국 정치에 지금 양당제가 노정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정당이라는 거는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빼면은 분명히 무당층이 있고 이 무당층을 대표하는 제3의 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 시점이 그 어느 때보다 무르익은 시점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과연 그 제3당을 만들 세력이 지금 어떤 식으로 뭉칠 수 있느냐 그거는 또 다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은요. 그런 상황에서 그 정통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의식과 신념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민주당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 민주당이 아파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문제의식을 지금 민주당 내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느낀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야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저런 움직임이 있는 것이 민주당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좀 각성하게 만드는 변수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조홍천 의원한테 이재명 대표가 전화해서 왓스롱 뭐가 잘못됐느냐 그랬다는데 지금 보세요. 그 대의원의 비중을 줄이고 권리당원의 숫자를 늘리면서 이게 당내 민주주의라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대의 민주주의예요. 근데 당내 민주주의라 그러면서 권리당원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딸들의 목소리를 결국은 더 심화시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면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강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어서 결국은 당내에 1인 치하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의심을 그 안에서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호김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이재명 대표가 조홍천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왓츠롱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녹취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자, 이 부분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 일주일 전인가요? 잠깐 전화가 온 적은 있죠. 이 대표가? 예. 왜 뭐라고 뭘 물어보면 What's wrong? 예. 예. 뭐가 문제냐? 예. 그러니까 당내 문제 중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뉘앙스는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듣기로는 뭐가 문제라서 그렇게 시끄럽게 구냐, 얘기가 많냐,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다 얘기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럼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냐, 좀 막막하다. 네. 저 사람들한테 얘기 좀 들어보고 다시 얘기하자. 예. 그리고 통화가 끝났습니다. 그러고 끝났. 비명계는 뭐가 문제라서 그렇게 시끄럽게 구냐는 뜻으로 조홍천 의원은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영주 전 의원께서는 어떤 취지였을 거라고 보십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하다. 이원욱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 잘못되면 새 총리가 주도하는 김부겸, 이낙연, 정세균 총리는 지금 당장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힘을 모아주는. 그래서 호남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현재 민주당은 껍데기 당에 불과하다. 새로 만든 당이 진짜 민주당이 되고 이 당은 거의 통진당 계열의 그런 어떤 정말 좌파 정당이 된다. 실제로 친명 정당 사당화되고 완전히 그런 모습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가겠다고 90년과 원심력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명락대전이 어쨌든 내가 이낙연 총리를 만나볼 생각을 갖고 있니. 근데 이낙연 총리 이제 마음을 굳게 그럴 일 없다. 그냥 형식적 사진 찍기용으로 왜 만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번 주 일요일 날도 또 행사를 해요. 어쨌든 원칙과 상식에서 계속 나가기 위한 명분이든 어떤 당내 압박을 하는 것이 일정 정도 통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김용 재판 이후로 굉장히 크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백현동 건도 실제로 시장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본인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간단하지 않고 오늘 이제 말하자면 대법원장 바뀌면서 실제로 재판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2월 달에 부분적으로 판사들이 바뀌면서 조금 더 연명을 한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심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하모나이즈를 하고 싶은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는 개딸들이나 강성 지지층이나 또 뭐 더 혁신 당내 네. 원내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말을 다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나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불안이란 두 글자로 좀 요약을 해주셨는데 앞서 제3지대 분위기는 좀 무르익은 시점이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오늘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과 정의당 내 류호정 의원을 중심으로 한 세 번째 권력이 공동으로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양측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희는 개혁적 진보 그리고 합리적 보수를 비롯해서 다양한 생각과 주장을 가진 분들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권력은 정의당 내에서 양당 정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신당을 추진해 왔지만 정의당이 결국 도로통진당이라는 회기로 결정을 함에 따라서 다른 길을 모색해 왔습니다.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정당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숙고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을 만들면서 어디와 어떤 세력하고 첫 접점을 찾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 주축이 된 이 모임하고 신당을 공동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을 했어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정의당은 정의당인데 네. 이미 정의당 인사들의 이 발언을 보면은 개혁 보수와 함께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또 금태섭 전 의원은 합리적 보수 얘기를 하던데요. 이게 이제 소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내지는 시작이 반인 것인지 네. 왜냐하면 여기에 계속 이제 뼈대와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게 대선도 아니고 총선이기 때문에 그 당을 만들어서 일단 신선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각자 뛰어서 국회의원이 되는 게 사실은 우선순위예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당을 만들면 누가 머리가 되느냐를 가지고 또 신경전을 벌이는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거는 어쨌든 당을 만들어서 그만큼 그 1당과 2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민의를 대변하면서 많은 그 국회의원 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 정의당이 그 개혁 보수를 언급했다라는 게 그러면서 지금 기존의 정의당이 통진당과 손을 잡는 것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보수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저기 합류할 것인가 아니면 합류 안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정의당이 류호정 의원에게 국회의원직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류호정 의원은 내가 남아서 당 안에서 조금 더 설득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금태섭 전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끝장 토론하면서 새로운 정체는 공감한다. 자, 이렇게 의견을 좀 모아가고는 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 기존 정당을 떠날 분들이 앞으로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빅텐트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빅텐트가 그러니까 정의당으로부터 예. 이준석, 유승민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지 스펙트럼이 않습니까? 넓은 빅텐트가 가능하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그런 연대가 물밑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그 중에 완오브댐이죠. 네. 그 중에 또 김부겸 총리도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사이에 뭐 지금 조홍천 예. 그다음에 뭐 그런 어떤 유원욱 이런 의원들이 나올 수 있고 오히려 이상민 의원은 아마 국민의힘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아직 뭐 결정을 확 내린 결정한 건 아닌데 각자의 갈 길이 좀 다르긴 하지만 예. 실제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친명 반명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87 체제를 극복하고 권력 구조를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까지 가는 혹은 한미 동맹에 기축을 하지만 다양한 논의를 펼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공통 최소 분모를 가진 정당이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 내년 총선판이 현재의 구도와 전혀 다른 판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총선 넉 달 남았는데 정치권 그 지형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굉장히 주목해 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수사 8개월여 만인 오늘 검찰에 출석해 13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출석 전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선 소환 조사는커녕 서면 조사도 하고 있지 않다며 검찰에 진술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를 지시하거나 묵인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이후 이를 바탕으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의 핵심 인물 유병호 사무총장이 내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합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내일 오전 10시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유 사무총장은 임기가 보장된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서 권익위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표적감사를 하고 주심감사위원 최종 결재 없이 감사보고서를 위법하게 시행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환경부는 요소수 수급 불안 사태와 관련해서 내년 1분기까지 사용할 차량용 요소수 재고가 확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정유, 유통업계와 간담회에서 현재 재고가 베트남과 일본 등 중국 외 국가에서 들어올 양까지 합하면 3.7개월 분량으로 내년 1분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유소 업계는 대부분 주유소에서 요소수가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고 온라인 쇼핑몰 측도 일부 인기 차량용 요소수 주문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올랐지만 대부분 제품은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요소에 이어서 화학비료 원료인 인산 암모늄 수출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당장 통관이 지연되는 국내 물량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인산 암모늄 재고량이 약 4만 톤이라며 연간 사용량과 현재 판매 추이를 고려하면 내년 5월까지는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료용 요소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올해 10월 기준 22% 수준까지 내려간 상태며 중국 수출 제한이 있더라도 국내 비료 수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확진된 데 이어서 전북 익산의 양계 농가 2곳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최근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4건이 모두 호남 지역에 집중되면서 전남과 전북의 오리 농가의 예방적 매몰 처분 범위가 확대 조정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닭 사육 농장입니다. 출입구는 통제됐고 농장 안에선 중장비를 동원해 매몰 처분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북 익산에서만 농장 2곳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면서 닭 8만 5천 마리를 처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금 농가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선 가금 농가에서 출입 차량과 인원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농장을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전용 의복과 신발로. 앞서 전남 고흥과 무안의 오리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전북을 포함해 국내 고병원성 AI 확진 농가는 4곳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전체 오리 농가 219곳을 일제 검사하고 오리 사육량이 많은 나주와 영암, 무안에 집중 소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환경부 조사 결과 전남의 둥지를 튼 겨울철새는 20만 마리로 전국 겨울철새의 5분의 1에 달합니다. 전남은 전국 최대 규모의 오리 사육지로 영산강을 따라 가금 농장이 밀집해 있습니다. 겨울 사육하는 농가들은 두렵죠. 바람 방향을 농가들은 굉장히 많이 봅니다. 바이러스가 어디 쪽으로 움직이겠다는 것까지도 농가들은 지금 굉장히 세심하게 보고 있어요. 정부는 앞으로 2주 동안 전남과 전북 지역의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예방적 매몰 처분 범위를 현행 500m에서 1km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한 전라남도를 포함해서 방역 조치가 필요한 11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32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특별교부세는 축산 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 운영, 가금 농장과 철새 도래지 소독 등 지자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활동에 사용됩니다.
피해액이 700억 원대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 수원 전세 사기 의혹과 관련해서 임대인 부부와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 변제 계획에 대해선 끝까지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특별법으로 인정된 피해자만 9천여 명에 달하지만 실질적인 피해 구제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나서는 남성. 수원 전세 사기 의혹 피의자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지는 임대인 정모 씨입니다. 이들 부부 모두 피해 변제 계획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양평 땅 팔아서 피해자들한테 돈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 겁니까? 정 씨 부부와 그 아들이 임차인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피해를 봤다는 사람만 474명, 피해 금액은 714억여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정 씨 일가가 범죄 수익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 기소 전 추징, 몰수보전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나 범죄단체 조직죄를 저지르면 몰수가 가능하지만 정 씨 일가의 전세 사기 같은 일반 사기는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임차인 한 명이 5억 원 넘게 피해보는 경우가 드물어 특가법상 사기죄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유사하거나 같은 수법으로 5억 원 이상 뜯어내면 특경법을 적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8달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도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고 구성원들 범행 목적이 같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 적용이 까다롭습니다. 범죄 수익이 어딘가로 빠져나갈 구멍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세입자는 현재까지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인정받기도 까다로운 데다 인정받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피해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최우선 변제금도 현저히 낮은 것도 사실이고요. 기준일자가 근저당 기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피해자들도 엄청 많거든요. 빌라왕과 건축왕 등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지도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과 목돈이던 보증금까지 잃은 서민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 씨의 형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와 계좌 등을 분석해서 보안 수사를 진행한 결과 A 씨가 황 씨 사생활 영상을 퍼뜨리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면서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황 씨의 불법 촬영 혐의는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황 씨는 상대방과 합의해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측은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 고발된 정순신 변호사와 가족들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정 변호사와 부인, 아들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정 변호사와 가족들은 지난 4월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요구를 받고도 공황장애와 심신쇠약 등을 주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네, 오늘 2024학년도 수능 시험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배부됐습니다. 불수능에 수시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정시 전략 고민도 커질 전망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유난히도 어려웠던 2024학년도 수능 시험에 성적표가 배부됐습니다. 불수능이다 해서 아주 결과가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 거니까. 선생님의 격려에도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들은 심각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고 교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난 6월 킬러 문항 배제 발표 때만 해도 불수능을 예상하지 못했던 학생이 많았던 만큼 더욱 허탈한 모습입니다. 킬러는 그냥 전체적으로 좀 더 어려워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9월 모의고사랑 수능이랑 뭐 비슷하다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저는 좀 새로운 시험 보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연도나 또는 다른
재학생들은 그냥 조용히 넘어갔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 이런 이슈를 터뜨렸어야 했나. 수능이 어렵게 나오면서 올해 수시 탈락생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상위권 변별력 강화로 1, 2등급 학생 수 자체가 줄어든 데다 앞서 수시 모집에서 소신 지원 경향이 뚜렷했던 만큼 수시 최저 등급 맞추기가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3등급부터는 인원이 늘어나 중위권 대학 경쟁률은 올라갈 전망입니다. 성적표가 배부됨에 따라 정시 모집 설명회도 본격화했습니다. 입시업계에선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어려웠던 만큼 정시에서 특정 과목이 당락을 좌우하진 않을 거라며 모든 과목을 고려해 가장 유리한 영역별 반영 비율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2028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과 관련해서 막바지 심의를 이어갔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8학년도 수능 심화 수학 신설 여부와 고교 내신 5등급 체제 도입을 둘러싼 논의를 벌였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이달 안에 심의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논의해달라며 국회로 돌려보낸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최종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대통령이 제2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으로 일반 법안보다 까다롭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 업체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수를 늘리고 추천 권한을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로 오랫동안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70여일 만에 해소됐습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초 퇴임하는 대법관 2명의 후임 인선 절차도 바로 착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습니다.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대법관 임기가 2분이 종료가 되시는데 그때까지 재청이 가능할까요? 내일부터 당장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서 빨라도 3월이 돼야 아마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하셨는데 취임 직후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가능한 시행한 방법부터 찾아보고 12월에 예정된 법원장 회의에서도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생각입니다. 검사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 전 대통령 취임 2달 뒤 대선 관련 수사 공적을 인정받아 훈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김 후보자는 검사 재직 시절인 지난 2008년 4월 25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황조 근정 훈장을 받았습니다. 훈장 공적 요지에는 제17대 대선 관련 사건을 중립적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는데 대선을 2주 앞두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해 봐주기 수사 비판을 받았습니다.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도형 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게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 경력 조회 결과를 보면 강 후보자는 지난 2004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또 앞서 지난 1999년에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과 폭력 이력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오늘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에 이어 서울과 경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마저도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전국 아파트 값의 조정 국면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일부 선호 지역만 상승세를 유지하며 편차를 보였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동구 용답동 주택 재개발로 지하 2층, 지상 35층 14개 동 1,67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약 800가구가 일반 분양되는데 모처럼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매입을 했을 때 이제 가치가 있는지 이제 그런 정도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하철 2호선, 5호선과 가깝고 시장과 마트, 초중고, 대학이 인접한 데다 청계천 등 공원이 주변에 많은 게 특징입니다. 부동산이 좀 침체인 것 같지만 그래도 신규 분양 시장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봐지고 그리고 상품성과 가격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서울 성동구에 8년 만에 공급되는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로 입주는 오는 2027년 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는 12월 첫째 주에 한 주 전보다 0.05%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름세는 일부 선호 지역에 국한됐습니다. 지난달 넷째 주 전국 평균에 이어 12월 첫째 주에는 서울과 경기도마저 집값이 각각 29주와 26주 만에 내림세로 전환됐습니다. 지방도 한 주 전에 하락폭을 유지해 전국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구매 심리가 악화됨에 따라 관망세 확산, 거래 감소, 집값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 위축 속에 매매 수요는 전세로 유입됐습니다.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는 20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로 줄어들 전망인 가운데 수도권의 새 아파트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거래량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국제교육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6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경상수지가 6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53억 5천만 달러 흑자로 특히 수출이 지난해 9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뒤 높은 주가 변동성을 보인 한국앤컴퍼니 옛 한국타이어를 오는 11일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지정일을 포함한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 방식이 적용됩니다. 국산 장갑차인 레드백의 호주 수출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3조 원대 막대한 규모인데 최근에는 국산 헬기를 해외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이며 또 다른 수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수출용으로 개발된 국산 레드백 장갑차입니다. 우리 군이 운용 중인 K-21 장갑차를 기반으로 호주 현지 환경에 맞게 개발됐습니다. 한 대당 승무원 3명, 전투원 8명이 탑승할 수 있고 K-21 장갑차에 없는 지뢰 방어 장비와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포착해 유격하는 능동 방어 기술 등이 적용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이 장갑차가 호주 육군의 차기 장갑차로 선정됐습니다. 수출되는 장갑차는 129대로 규모는 3조 1,50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5년간 독일의 링스 장갑차와 경쟁을 벌였지만 결국 최종 계약까지 거머쥐었습니다. 호주는 지난 2021년 1조 원대 규모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차량을 구매한 뒤 이번에는 국산 장갑차까지 사들였습니다. 방산 선진국을 제치고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방산 기술을 입증한 계기가 되었지만 능동 방어 장치 등 대부분 장비들이 외국산이라 핵심 부품의 국산화는 앞으로 남은 과제라 볼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리 무기 체계의 저력을 보여줬다며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 지원이 이뤄낸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K9 자주포와 함께 한화가 호주 질롱시에 건설 중인 공장에서 내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와의 20조 원대 방산 수주와
호주와의 3조 원대 추가 수출에 이어 최근에는 소형 무장 헬기 LAH와 수리원 헬기를 두바이 에어쇼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며 중동 시장도 두드리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북한, 러시아 간 무기거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 태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양국 간 무기거래를 즉각 중단하고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는 또한 이스라엘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미국, 중국 등 한반도 인접 국가들이 동해를 일본해를 표기하는 방침을 바꿀 것을 촉구하는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자국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들이 채택된 데 대해서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 조철수는 담화에서 누가 뭐라든 자기의 주권적 권리를 앞으로도 계속 당당히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각종 논란이 불거지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놓인 카카오의 내부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창업자인 김범수 센터장은 다음 주 2년 10개월 만에 직접 임직원과의 대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도심에 카카오 소속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나왔습니다. SM 시세 조정 의혹과 바람픽처스 고가 인수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경영진을 규탄했습니다. 희망퇴직을 진행을 했고요. 하지만 왜 위기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영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피켓 시위를 하게 됐습니다. 카카오 노조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면서 사측과 신경전이 벌어지는 등 내부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우 카카오 경영지원 총괄은 SNS를 통해 불합리한 임금 체계와 과도한 골프 회원권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일부 임원진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조직 안의 일은 100% 공유화돼 외부로는 발설하지 않는다는 카카오의 이른바 100대 0 원칙이 무색해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카카오가 짧은 시간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자리 잡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카카오 내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들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책임 소재를 밝히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율경영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창업자인 김범수 센터장이 다음 주 임직원과의 직접 대화에 나섭니다. 2년 10개월 만에 만들어진 자리인 만큼 현 상황에 대한 가감없는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침묵을 깨고 경영 전면에 나선 김 센터장이 외부 위기와 내부 갈등에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최근 형사재판 구속 피고인들이 재판을 지연시켜 풀려나는 사례가 늘면서 현재 최대 6개월인 1심 구속기한을 없애거나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오늘 대검찰청 형사법 아카데미 행사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이용해 구속기한이 끝날 때까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지만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밖에 박정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의 목적에는 예방적 의미도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한정된 구속 사유를 범죄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 피해자 위해 우려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원이 교권 침해로 교원단체에서 법률 보조금을 받은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올해 접수된 교권 침해 관련 소송과 소청심사 청구 179건 중 113건에 대해서 2억 9천여만 원의 변호사비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총이 교권 옹호기금을 조성한 이래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심의 대상 2건 가운데 1건은 아동학대 신고였습니다.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법률안을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됩니다. 차량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어가 안 돼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손님을 태운 전기차 택시가 갑자기 속도를 냅니다.
시속 180km를 넘어선 통제 불능 상태는 1분 가까이 이어졌고 무려 2.5km를 달려 승용차를 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상가 건물을 들이받아 화재로까지 이어진 아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모두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급발진이 의심된다고 접수된 사고는 모두 112건에 이릅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집계된 것만 20건이 넘었는데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앞질렀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속이나 브레이크 페달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호소합니다. 차량이 순간적으로 도로 위에 시한폭탄으로 탈바꿈하는 셈입니다. 다만 조금만 침착하면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차가 빨라진다면 먼저 있는 힘껏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그래도 제어가 되지 않을 땐 주차할 때 사용하는 브레이크 버튼으로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가장 효과적인 제어 방법입니다. EPB라고 부르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는 핸들이나 기어 근처에 있고 차량에 따라 누르거나 당기면 작동합니다. 버튼을 짧게 여러 번 작동하는 게 아니라 손을 떼지 않고 길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각자 독립적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하우가 있으신 분이라 그러면 변속기를 수동 모드로 바꿔서 엔진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시동을 끄는 것도 방법인데 버튼을 길게 누르거나 수차례 반복하는 등 차량마다 주행 중 시동 끄는 방식이 달라서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버스기사나 택시기사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 등으로 영상을 보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운수 종사자 준수사항에 영상물 시청 금지를 추가하고 이를 어기면 많게는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이른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근거가 담긴 이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후년 1월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0년 넘게 이어져 온 문화재 명칭과 분류 체계가 내년 5월부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을 아우르는 국가유산으로 바뀝니다. 또 국가유산 방문객이 지역의 문화, 숙박시설, 식당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패스도 도입되는데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내용은 아직 미정입니다. 최응천 문화재청 청장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산 미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란과 사우디 정상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중동에서 존재감을 부각하려 애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 출마도 공식 선언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데 이어 크렘린에서 이란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Для нас очень важно обменяться мнениями по ситуации в регионе, особенно то, что касается ситуации в Палестине. 푸틴 대통령은 한때 건강 이상설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중동 문제에서도 발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푸틴 대통령이 출마를 결심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푸틴은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는데 최근 러시아 대선일이 내년 3월 17일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지난 1999년 12월 31일 보리스 엘친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과 총리로 실권을 누려왔습니다. 2000년과 2004년 대선에서는 무소속, 2012년에는 집권당 통합 러시아당 후보로, 2018년에는 다시 무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 푸틴은 차기 대선에도 무소속으로 나서 정파를 초월한 통합 대통령의 이미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80%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 속에 이미 오래전부터 추대 움직임이 일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이번에도 당선이 유력합니다. 애초 4년인 러시아 대통령의 임기는 지난 2008년 개헌으로
6년으로 늘어났고 3선은 불가하지만 2번씩 무제한으로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푸틴은 2020년에 또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했지만 자신은 예외로 규정해 내년 대선부터 2번 연속 출마해 83살이 되는 2036년까지 권좌를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네, 러시아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발전 시설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안보 예산안이 미국 상원에서 부결된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영국 외무장관이 미 의회에 예산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는 현지 시각 7일 최전방 근처 화력발전소 한 곳이 공격당해 발전장치 2개가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역 408개 정착지에서 적대 행위 등의 원인으로 전력이 끊겼다며 국민들에게 전기를 아껴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발전소 공격은 러시아의 겨울철 전략, 눈과 비로 지상전이 어려운 겨울에 미사일 등으로 에너지 인프라를 집중 공격해 에너지 위기를 노리는 것으로 러시아는 작년 겨울에도 비슷한 전략을 썼습니다. 여기에 미국 상원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포함한 바이든 정부의 긴급 안보 예산안을 부결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겨울이 더 추워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The biggest problem that we are running up against is we don't have enough money to backfill our own stocks, which means we don't have enough to continue to supply Ukraine with what it needs because it is. 미국은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동시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쟁이 길어질 경우 상황이 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이 미 의회에 예산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총리에서 외무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처음 미국을 찾은 캐머런 장관은 안보 예산 부결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푸틴의 불법 침략에 맞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s you said, if we don't stop Putin in Ukraine, he will be back for more. We know that, and next time it could well be a NATO ally, in which case it wouldn't just be British and American funds and weapons, it would be British and American lives. 백악관은 지난 10월 614억 달러, 우리 돈 약 80조 3천억 원 상당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포함한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스웨덴이 자국의 군 기지를 미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스웨덴은 지난 5일 미국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 협정을 체결했다고 영국의 더 타임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군은 스웨덴의 17개 군 기지를 이용해 병력 배치와 보급 등을 수행하고 미군 차량과 군함, 항공기 등도 자유롭게 스웨덴을 드나들 수 있게 됩니다. 세계적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 섬나라 세이셸이 산업단지 내 폭발 사고와 홍수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가 당일 오후에 해제했습니다. AFP 통신은 람칼라완 세이셸 대통령이 현지 시간 7일 오후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더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다라며 가게 문을 열 수 있고 시민의 정상적인 이동도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프로비던스 산업단지만 예외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4월의 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9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아지며 아침 공기가 많이 부드러워지겠고 한낮에는 15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는 낮지만 예년 기온을 10도가량 웃돌며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수도권과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동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중북부와 충남은 종일, 충북과 전북, 경북은 밤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대전 10도, 광주 11도, 부산 14도로 예년보다 10도 안팎으로 크게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15도, 대전 18도, 광주 19도, 부산 20도로 예년 기온을 10도 안팎 크게 웃돌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예년보다 온화하겠지만 점차 하늘이 흐려지겠고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